당장 그 훈장 버리세요. 위험해요. 저 훈장 당장 떼버리세요. 할머니 동무 위험해요. 아들이 죽이려 해요. 저 미친 꽃제비 새끼를 당장 끌어내라. 신성한 잔치를 모독하는 반동분자다. 당장 쏴 죽여도 좋다.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간부들은 경악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명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일그러졌습니다. 평양 가장 화려한 밤. 그 위선적인 잔치에 꽃제비 소년의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도끼. 가장 신성한 훈장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침. 이것은 혁명도 충성도 아닌 피로 얼룩진 가족의 비극입니다. 어머니, 이 훈장은 공화국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심박수가 올라가는 순간 이 영광은 당신의 심장을 뚫는 독침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한 가족의 비극적 인생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의 밤 권력의 최정점에 선 여간부 최금숙. 그녀의 가슴 위에서 번뜩이는 금빛 훈장은 아들이 바친 효심일까요? 아니면 성분 세탁을 위한 잔혹한 단두대일까요? 가문의 비밀을 품고 담장을 넘은 꽃제비 소년의 목격. 할머니, 그건 훈장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40년 전 버려진 이름 옥화와 피 묻은 가족사진 한 장. 내일의 잔칫날은 영광의 정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평양의 새벽은 차가운 금속성 안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대동강 줄기를 따라 길게 뻗은 안개는 화려한 평양 중심부의 불빛을 가리고 그 외곽의 낡은 살림집 집단 거주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곳은 혁명의 수도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소외된 자들의 마지막 거처입니다. 낡은 회색 벽돌 사이로 이끼가 돋아나고 깨진 유리창은 비닐로 간신히 막아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멈춘 듯 보였지만 이제 곧 물리적으로 멈춰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고위 간부 최금숙입니다. 그녀의 빳빳하게 다려진 인민복 위로는 당의 무한한 신뢰를 상징하는 붉은 기배지가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조차 엄격한 질서 아래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이 서린 눈빛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최금숙은 이곳에서 철의 여인으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당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나 개인의 안위는 사치였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곧 당의 명령을 관철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낡은 거주지를 허무는 것 또한 그녀에게는 성스러운 혁명 과업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지휘봉을 가볍게 두드리며 현장을 굽어보았습니다. 시작하라요. 금숙의 짧고 낮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육중한 굴착기들이 굉음을 내며 진입했습니다. 비명과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보다리를 끌어안은 노인들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보안원들은 무심한 얼굴로 주민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현장 한복판에서 금숙은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허물어지는 집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설 거대한 고층 아파트의 차가운 조감도만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았습니다. 당의 순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동분자로 몰린 친척들과 주저없이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당의 검이라 믿었습니다. 검은 사사로운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의지에 따라 뵐 뿐입니다. 그녀의 출세 가도는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워버렸습니다. 정옥화라는 본명 대신 최금숙이라는 강철의 이름을 입었습니다. 조국의 얼굴을 깎아먹는 오물들 같으니 당의 결정에 토를 다는 자는 혁명의 원수다. 금숙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아도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에게 주민들의 고통은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는 습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12살 남짓 되어 보이는 꽃제비 소년 광식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때와 숙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광식은 금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부 동지, 제발 멈추시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안에 계십니다. 눈도 안 보이시는 노인을 이 추위에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금숙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곁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광식은 죽기 살기로 금숙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보안원들의 발길질이 광식의 등에 꽂혔지만 소년은 신음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간절함은 금숙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도 녹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불쾌한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간부 동지,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압니다. 옥화라고, 정옥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를 수용소로 보냈다고 했단 말이오. 순간 금숙의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정옥화. 40년 전 그녀가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스스로 매장했던 본명이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이 대동강의 찬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용소로 보냈던 친오빠 최한석. 소년이 언급한 그 이름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충성스러운 간부라는 가면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찰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단단한 얼음의 안색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광식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혈육에 대한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불순한 존재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친 아새끼로구나. 내 이름은 최금숙이다. 어디서 그따위 해괴한 소문을 주워 섬기느냐. 당장 끌어내라. 저놈도 배후를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라. 보안원들에게 끌려가는 광식의 외침이 멀어집니다. 굴착기가 광식의 지평면을 타격하며 굉음을 냈습니다. 흙먼지가 금숙의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코트 주머니 속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핏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기둥이 고꾸라졌습니다. 금숙은 고개를 돌려 화려한 평양 시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인 아들 명철이 준비한 화려한 칠순 잔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소년의 말은 그저 굶주린 자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대동강물은 검고 깊었습니다. 금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꽃제비 소년의 외침이 거대한 파멸의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에 바친 그녀의 인생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쥐어진 선물에 의해 무너져 내릴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잔칫날, 가장 처참한 진실이 밝혀질 준비를 마친 채 평양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빛깔이 아니라 누군가의 핏빛 눈물을 암시하는 징조였습니다. 평양의 밤은 화려한 전등 장식으로 번쩍였지만 그 빛은 최금숙의 저택 창가에서 차갑게 굴절되었습니다. 꽃제비 소년 광식의 외침은 금숙의 귓가에 이명처럼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옥화라는 이름. 그것은 그녀가 혁명의 길을 선택하며 단두대에 올렸던 자신의 옛 자아였습니다. 금숙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찬물은 이미 차게 식어 있었으나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텨왔건만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영혼이 소년의 얼굴을 빌려 나타난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갈등은 내부에서부터 타올랐습니다. 금숙은 보안부의 비밀 명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서명하여 오빠를 수용소로 보냈던 그날의 문서입니다. 만약 그 꽃제비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용소에서 죽었어야 할 오빠의 핏줄이 살아남아 평양 하늘 아래를 떠돌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는 금숙의 완벽한 성분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금숙은 돋보기를 들어 서류를 검토하려 했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글자가 번지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포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정적이 흐르는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숙의 아들 명철이었습니다. 명철은 평양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야심가로 현재 보위부에 촉망받는 간부였습니다. 그는 정갈한 인민복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머니조차 읽어내지 못한 서늘한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명철은 사실 최근 상부로부터 가문의 성분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은밀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저지른 혈육 배신의 대가가 이제야 아들인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고 무얼 그리 고민하십니까? 내일이면 대동강 식당에서 어머니의 66번째 생신 잔치가 열리는데 말이요. 명철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비단으로 감싸인 붉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금숙은 아들의 등장에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며 지엄한 간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철이냐? 내일 잔치 준비로 바쁠 터인데 여긴 어쩐 일이냐?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당 중앙에서 어머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예비로 하사한 금빛 충성 훈장입니다. 어머니의 일생에 이만한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철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한 금빛으로 빛나는 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표면 뒤에는 명철이 은밀히 장착한 소형 폭발 장치와 독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진동이 가해지면 가슴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암살 병기였습니다. 명철은 어머니가 순직으로 처리되어야만 가문의 성분 문제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문의 영광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이 올라갈 사다리를 썩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이리 좀 앉아보시라요. 제가 직접 가슴에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에서 직접 내린 것이라니 참으로 과분하구나. 내일 잔칫날에 정복을 입고 달면 될 것을 굳이 지금이냐? 이 훈장은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달려 있어야 그 빛이 사는 법입니다. 내일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떼지 마십시오. 당에 대한 어머니의 일편단심을 증명하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훈장의 핀이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 금숙은 묘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금속의 서늘함이 가슴팍에 닿자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지극한 충성심이라 믿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을 단 고위 간부와 그 훈장의 무게에 짓눌려가는 노파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내 정성이 기특하구나. 그런데 명철아, 오늘 철거 현장에서 이상한 아이를 만났다. 내 옛 이름을 부르더구나. 명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훈장 위치를 바로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꽃제비 놈들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니요. 어머니답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그 아이도 그 낡은 마을도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저 훈장만 영원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내 이름이 정옥화라고 하더구나. 그 소년의 눈망울이 수용소로 가던 내 오라버니와 너무 닮아서 내 마음이 잠시 어지러웠던 모양이다. 명철은 훈장을 고정한 손에 힘을 주어 금숙의 가슴팍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것은 위로라기보다는 최후의 낙인을 찍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과거는 죽은 자들의 것입니다. 산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야지요. 이제 이 훈장이 어머니의 마지막 명예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명철이 서재를 나간 뒤 금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이 유난히 무겁고 뜨겁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노안에 의한 심계항진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녀는 금고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워진 이름들과 배신한 혈육들의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이 철옹성 같은 권력이 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아들 명철의 과잉 충성과 소년 광식의 폭로 사이에서 금숙은 평생 처음으로 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잔치가 시작되기 전 그 꽃제비 소년을 비밀리에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것이 당에 대한 반역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혈육에 대한 참회가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금숙은 가슴에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을 겨누고 있는 금빛 훈장의 차가운 촉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철은 복도 끝에 서서 어머니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영광스러운 순직으로 기록될 어머니의 죽음. 명철은 그것이 가문을 살리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습니다. 평양의 밤은 짙은 안개에 잠겨 고요했지만 최금숙의 저택을 감싼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숙은 서재의 무거운 가죽 의자에 앉아 아들 명철이 달아준 금빛 훈장을 손끝으로 느릿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가슴팍에 닿을 때마다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긴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평생을 당과 수령을 위해 헌신하며 숱한 고비를 넘겨온 그녀였으나 오늘만큼은 아들이 직접 선사한 명예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그 훈장이 사실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올 단두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창밖의 어두운 정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의 뒷마당 우거진 숲을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꽃제비 광식이었습니다. 소녀는 낮에 철거 현장에서 보았던 금숙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울먹였던 그 낡은 사진 속 여인 옥화 고모의 흔적이 그 고압적인 여간부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광식은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거대한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문의 비극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기철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광식은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저택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고위 간부의 사저답게 복도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었고 벽면마다 걸린 붉은 구호들은 어린 소년을 압박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광식이 몸을 숨긴 곳은 명철의 비밀 집무실과 얇은 가벽 하나를 사이에 둔 작은 비품실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집중하던 그때 벽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그 살가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도끼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훈장의 기폭 장치는 확실하겠지? 내일 연설이 시작되고 군중의 환호 속에 체온이 상승하면 정확히 심장을 관통해야 한다. 광식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품실 선반 뒤로 몸을 바짝 붙인 채 소녀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제 손등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남자의 음성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훈장 뒷면에 숨겨진 독침은 미세한 진동과 체온 변화에 반응하도록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발사된 후에는 체내 조직과 결합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니 중앙당 거미국에서 부검을 해도 단순 심근경색으로 결론 날 겁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에 충성하다 가시는 거다. 그 위대한 순직이라는 타이틀이 우리 가문의 더러운 토대와 성분을 깨끗이 세척해주겠지. 놓친 내가 살아있어 봐야 보이부 놈들 감시망만 좁혀질 뿐이다. 죽어서 가문의 영웅이 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나에게도 최선이야. 광식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아들이 제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내린 최고의 영예라는 훈장을 가장 잔혹한 살인 도구로 개조해서 말입니다. 소녀는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저 여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즐비했고 무엇보다 평생을 의심과 숙청 속에서 살아온 저 할머니가 비천한 꽃제비의 말을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진실을 알리기도 전에 명철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재에서 잠시 나온 금숙이 비품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문틈으로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금빛 훈장이 불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금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이 있는 집무실 문을 따뜻한 눈길로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자신의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아들을 신뢰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광식은 차오르는 슬픔과 공포를 삼킨 채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명철이 밀사와 함께 비밀 통로를 통해 방을 나가자 광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집무실로 잠입해 책상 위에 놓여있던 훈장의 상세 설계도와 독침의 성분표가 적힌 기밀 문서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내일 펼쳐질 거대한 기만극을 멈추고 할아버지의 동생을 살릴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저택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마당에 풀어놓은 경비견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침입자다. 경비병들의 거친 고함과 함께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마당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은 문서를 가슴에 단단히 고정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담벼락을 넘기 직전 소녀는 금숙의 방 창문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독 묻은 훈장을 어루만지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내일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노라고. 광식은 보위부의 추격조를 따돌리기 위해 대동강의 검푸른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소녀는 증거 문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양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금숙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이 준 명예를 가슴에 달고 화려한 잔칫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뒤틀린 야심과 소년이 품은 침묵의 증거가 그 연회장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저녁은 비현실적으로 고요했습니다. 대동강 식당으로 향하기 전 최금숙은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의 깃을 세웠습니다. 가슴에 달린 금빛 훈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명철이 채워준 이 명예가 왠지 모르게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단순한 긴장이라 치부하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때 저택 정문에서 거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놓으시라요. 간부 동지를 만나야 합니다. 할머니, 옥화 할머니. 누더기를 걸친 광식이가 무장 경비병들의 팔에 매달려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명철의 서재에서 훔쳐낸 젖은 설계도 뭉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숙은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아이는 어제 철거 현장에 있던.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미친 꽃제비 놈이 잔칫날에 구걸하러 온 모양입니다. 보위부 동지들. 저놈 주둥이를 당장 닥치게 하고 끌어내라. 경비병의 개머리판이 광식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소녀는 바닥을 구르면서도 금숙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그 훈장 차면 안 됩니다. 아들놈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 증거가 있단 말이오. 하지만 명철의 신호에 따라 경비병들이 광식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금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명철은 서둘러 금숙을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중앙 간부 동지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시지요. 차창 너머로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는 광식의 절박한 눈빛이 금숙의 잔상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대동강 식당 연회장은 눈이 멀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금숙이 입장하자 수백 명의 간부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금숙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저택 앞에서 끌려가던 소년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놈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 문장이 심장 박동에 맞춰 훈장을 울렸습니다. 동지들,
오늘 제 어머니의 가슴에 빛나는 저 훈장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자 당에 바친 일편단심의 상징입니다. 어머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숙이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명철의 시선은 집요하게 훈장을 쫓고 있었습니다. 훈장 내부의 기계 장치는 금숙의 상승한 체온과 긴장에 반응하며 틱틱 미세한 작동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광식이가 경비망을 뚫고 연 회장 한복판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간부 동지, 그 훈장 당장 떼내시라요. 당신 아들이 거기 독을 심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반동놈을 당장 쏴 죽여라. 신성한 잔치를 모독하다니. 이걸 보시라요. 명철 동지가 직접 그린 암살 설계도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독침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오. 금숙은 바닥에 흩어진 젖은 종이들을 보았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훈장 내부도와 독극물의 이름. 그것은 아들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금숙은 가슴에 훈장을 만졌습니다. 기분 나쁜 열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명철아,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이냐? 내가 내 가슴에 독을 달았느냐? 어머니, 저런 꽃제비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럼 내가 직접 달아보거라. 금숙은 가슴에서 훈장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연 회장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훈장을 명철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면 아들이 어머니의 명예를 대신 가슴에 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자, 달아보라우. 명철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훈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금숙이 억지로 훈장을 명철의 가슴에 들이밀자 명철은 비명을 지르며 훈장을 쳐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훈장에서 퍽 하는 기계음과 함께 가느다란 검은 침이 튀어나와 타일에 박혔습니다. 침이 닿은 자리가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하하.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내 앞길은 평생 반동의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죽어줘야 내가 살 것 아닙니까? 어머니도 오라버니를 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명철의 절규는 금숙의 심장에 독침보다 더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들은 그저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혈육을 제물로 삼았던 자신의 과거가 이제 아들의 손을 빌려 자신을 심판하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괴물로 키웠구나. 우리가 쌓은 이 공화국이 결국 서로를 잡아먹는 지옥이었어. 보위부원들이 명철을 잡아 끌었습니다. 금숙은 모든 권위가 꺾인 채 자신을 살린 꽃제비 광식이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오빠의 손자. 그녀는 스스로 견장을 뜯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을 뒤로 하고 그녀는 소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충성심이 무너진 자리에는 처절한 참회만이 남았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의 대연회장은 더 이상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얼음물에 젖어 비참하게 떨고 있는 권력자 최금숙과 권총을 든 채 본색을 드러낸 아들 명철,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꽃제비 광식의 기묘한 대치만이 남았습니다. 장내는 보위부 요원들과 당 간부들이 뒤섞여 유령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금숙은 대형 얼음 조각상이 녹아내린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팍의 훈장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덕분에 섬뜩한 진동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심장 위에서 서늘한 죽음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떨며 가슴의 금속 덩어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평생을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자신의 삶이 결국 자식의 손에 살해당하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명철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전광판에 노출된 설계도는 되돌릴 수 없는 증거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어머니를 순직으로 처리하고 목격자인 광식을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공화국의 영웅으로
우리 가문의 자부심으로 남으셨을 텐데. 명철의 외침은 효심이 아닌 무너져가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금숙이 아닌 광식에게 돌렸습니다. 모든 계획을 망쳐버린 저 비천한 꽃제비놈의 심장에 구멍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바닥을 기어 금숙에게 다가간 광식이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훈장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용소에서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했던 이제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40년 전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보시라요. 이게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부르던 당신 이름입니다. 옥화. 최옥화라고 부르며 이 사진을 보셨단 말이오. 광식의 절규가 연회장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금숙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옥화. 그 이름은 40년 전 당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지워버린 자신의 본명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오빠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금숙은 피가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오빠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를 지탱해 오던 철의 여인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이 수용소로 보냈던 오빠는 자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동생의 본명을 부르며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오라버니. 금숙의 통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죄업에 대한 뒤늦은 고해성사였습니다. 명철은 그 꼴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따위 사진이 무슨 소용이야. 당의 간부가 수용소 죄수놈 이름을 부르다니 미쳤군. 다 같이 죽어라. 명철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찰나 금숙은 믿기지 않는 속도로 몸을 날려 광식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가슴에서 팅하는 작은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얼음물로 늦췄던 기계 장치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훈장 내부의 독침이 발사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금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광식을 품에 꼭 안은 채 생애 처음으로 아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명철아, 너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것도 결국 나로구나. 내가 가르친 충성이, 내가 가르친 야심이 너의 심장을 얼음으로 만들었어. 금숙은 스스로 훈장의 잠금 장치를 강제로 비틀어 뜯어냈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장치 내부에서 고압으로 압축된 독침이 공중을 향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호위 사령부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철의 배신을 감지한 상부의 명령이었습니다. 명철은 당황하며 총을 난사했지만 이내 쏟아지는 총탄 세례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중심부에서 자신이 만든 음모의 잔해 속에 묻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금숙은 서서히 감겨가는 눈으로 광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광식아, 대동강변, 낡은 미루나무 아래, 거기 내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유년의 기록들이 있다. 그걸 가지고 여길 떠나거라. 가서 사람답게 살 거라. 금숙의 고개가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위에는 더 이상 빛나는 훈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광식이 가져온 낡은 사진 한 장이 피에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평양의 철의 여인 최금숙은 그렇게 죽고 오빠를 그리워하던 소녀 최옥화가 되어 눈을 감았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광식은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할머니의 유언이 담긴 열쇠와 피 묻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양 외곽의 대동강변. 한 소년이 낡은 미루나무 아래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금금이 가득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옥화와 오빠가 함께 나누어 가졌던 조개 껍데기, 그리고 동생의 앞날을 축복하며 오빠가 쓴 바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광식은 강물에 그 편지를 띄워보냈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이제 더 이상 시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평양의 높은 장벽을 등지고 할아버지가 꿈꿨던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남쪽으로 아주 먼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하늘 위로 차가운 새벽별이 떴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견고한 성벽이겠지만 진실을 목격한 소년에게 그곳은 이제 무너져 내려야 할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진실의 훈장을 단 소년의 발걸음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대동강 하류의 어느 한적한 강변. 잿빛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에 광식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보위부의 추격을 피해 강물을 헤엄치고 가시덤불을 헤친 탓에 옷은 너덜너덜해졌고 손톱 밑은 미루나무 아래를 파헤치느라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품 안에서 금숙이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금이 아니라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낡은 종이 한 장과 누렇게 변색된 조개 껍데기 2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수용소로 끌려가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동생 옥화에게 차마 전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 1980년대 어느 겨울. 옥화야, 내 동생 옥화야. 이 편지가 내 손에 들어갈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내가 도저히 올 수 없는 먼 곳에 있을 게다. 사람들이 나를 반동이라 부르고 우리 가문을 토대 없는 집안이라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다. 내가 살기 위해 나를 부정해야 했다는 것을, 내 가슴에 달린 그 무거운 당원증이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족쇄라는 것을 이 오빠는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나를 수용소로 보내던 그날 차가운 보위부 취조실에서 내 눈에 고여있던 그 짧은 망설임을 보았다. 너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마지막 불씨인 너 자신을 살리려 했던 것이지. 그러니 옥화야, 미안해하지 마라. 나는 내가 준 그 차가운 형벌 덕분에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담장 안에서 권력을 탐하며 숨죽여 사는 너보다 비록 몸은 갇혀 있어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티는 내가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구나. 이 조개 껍데기를 기억하느냐? 어린 시절 대동강가에서 우리가 함께 주었던 것들이다. 하나는 내가 가지기로 했었지. 내 것은 내가 가져가지만 내 몫의 조개 껍데기는 이 편지와 함께 이곳에 묻어둔다. 언젠가 내가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고 다시 옥화로 돌아오고 싶어질 때 그때 이 나무 아래를 찾아오렴. 옥화야, 사람은 훈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사는 것이란다. 부디 나를 잊지 마라. 하지만 나를 슬퍼하지도 마라. 나는 죽어서도 강물이 되어 내가 사는 평양을 굽어 살피마.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광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용소의 그 모진 고초 속에서도 동생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최정점에서 외롭게 늙어갈 동생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광식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죽기 직전까지 그 낡은 가족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했는지, 왜 꽃제비가 된 손자에게 고모 할머니를 찾아가라는 위험한 유언을 남겼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최금숙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동생에게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광식은 할아버지의 조개 껍데기와 옥화 할머니의 유품인 작은 손거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광식에게 쥐어주었던 피 묻은 가족 사진을 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밀어내고 상처 주었던 남매는 죽어서야 비로소 차가운 강변의 작은 함 속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만났습니다. 그분도 마지막엔 할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광식은 강가에 작은 돌무덤을 쌓았습니다. 묘비도 이름도 없는 무덤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양의 어떤 영웅 묘지보다 진실한 사랑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편지는 안개 낀 대동강 물결을 타고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광식은 배낭끈을 고쳐 메었습니다. 이제 소년의 손에는 더 이상 피 묻은 증거 문서도 권력의 열쇠도 없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가 남긴 사람답게 살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광식은 남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담장은 여전히 높고 견고해 보였지만 진실을 품고 강을 건너는 소년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들려주고 싶어 했던 이야기, 그리고 권력이라는 독침에 가려졌던 인간의 온기를 품은 채 광식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동강의 물결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비극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라는 듯이